최근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마르크 위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이번 파병은 전체 1만 2천여 명 규모이며 김정은의 최측근인 김영복 부총참모장이 총책임자로 러시아에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배치된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불과 100km도 떨어지지 않은 이곳은 지난 8월 6일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면서 치열하게 교전 중인 접경 지역 중 하나이며 향후 대규모 전투가 예상되는 핵심 전략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집단 탈영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향해 한국어로 된 투항 촉구 전단을 적극적으로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투항하라. 우크라이나가 쉼터와 음식, 따뜻함을 제공할 것 등의 선전 영상과 무기 버려, 손들어, 임무가 뭐야 등 60가지의 한국어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미 23일에는 러시아군 대상 투항 채널 텔레그램에 한국어로 제작한 영상을 올려 푸틴 정권을 위해 파견된 인민군 장병들에게 호소한다. 외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군의 파병으로 나토군의 파병 여부와 한국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압박 등 많은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파병으로 한국에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 한국의 군사력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은 전 주한미군 통신장교이자 현재 워싱턴 DC의 군사전략연구소에서 동아시아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라 맥켄지입니다. 그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워싱턴 DC의 군사전략연구소에서 동아시아 군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사라 맥켄지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하여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입장 등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한국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2011년에 주한미군 통신장교로 한국에 파병을 왔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되 파병 당시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의 관심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카고 군사학교를 갓 졸업하고 한국으로 첫 발령을 받았을 때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군 내에서는 한국 근무를 그리 선호하지 않거든요. 제 주변 동기들은 유럽이나 하와이로 가는데 저만 한국이라니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도 걱정하셨어요. 북한과 가까운 곳이라 위험하지 않겠냐고요. 저도 그때는 한국이 여전히 6.25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개발도상국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이건 다 저희의 잘못된 상식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전형적인 미군 장교의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군은 아마도 미군을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끌어줘야 하는 군대다. 라는 이런 편견이었죠. 평택 기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보았던 첨단 시설들도 그저 미군이 지어준 거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특히 을지훈련 때 있었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죠. 합동통신작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주요 통신망이 다운됐어요. 우리 미군 부대는 당황했죠. 매뉴얼대로 복구를 시도했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우리 부대 통신병들이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한국군은 달랐어요. 믿기지 않는 속도로 대체 시스템을 가동시켰고 몇 분 만에 모든 상황을 통제했죠.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았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부대원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였어요. 저희가 쓰는 것보다 훨씬 첨단화된 시스템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한국이 자체 개발한 통신체계더라고요. 그때 한국군 통신부대 지휘관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는 미군의 동반자입니다. 보조가 아니라요. 그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당당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군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한국군에 대해 존중하고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훈련할 때마다 새로운 면을 발견했죠. 그 결과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할 때마다 한국군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게 저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군 장교들의 전문성이에요.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였고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죠.
전략회의 때 그들이 보여주는 분석력은 미군 장교들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한 번은 북한군의 전술 변화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 한국군 정보 장교의 분석이 우리 CIA 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하더라고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과학화 훈련 시스템이었어요. 미군도 첨단 장비를 사용하지만 한국군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어요. 실전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구현하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훈련에 반영하더라고요. 특히 VR을 활용한 전투훈련 시스템은 미 국방부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죠. 여군 처우에서도 한국군은 미군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물론 미군도 양성평등을 중요시하지만 한국군의 체계적인 여군 인력 운영 시스템은 배울 점이 많았죠. 특히 여군 장교들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3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군에 대한 편견은 존경심으로 바뀌었고 오히려 미군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전역 후에는 자연스럽게 군사 전문가의 길을 선택했고 특히 한국군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게 됐어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한국군의 우수성은 더욱 돋보이고 있어요. 세계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군의 저력이 이제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괜히 제가 뿌듯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세계가 주목하는 K-밀러테리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사실 저도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어요. 그리고 최근 폴란드와 체결한 K2전차, K9 자주포 계약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이 계약의 규모가 무려 15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는 K2전차가 우리의 새로운 국방을 책임질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현지 전문가들은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K2전차의 성능은 정말 놀라워요. 자동장전 속도가 분당 15발로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럼스보다 2배 이상 빠르죠. 복합장갑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능동방호 시스템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99% 이상 요격할 수 있다고 해요. 기동성도 뛰어나서 70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죠. 운전자 없이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AI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연구소의 스티브 밀러 박사는 K2 전차는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완벽한 통합 전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과 연령상 장비의 성능은 미군의 전차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고 하더군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지상전의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 한국 국군이날 행사에서 한국이 전 세계에 처음 선보인 현무-. 탄도미사일은 정말 대단한 무기체계예요. 제가 지난달 한국의 방산 전시회에 참관했을 때 처음 실물을 봤는데 그 위용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3톤 이상의 탄두를 30km 이상 날릴 수 있는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미 국방부의 로버트 존슨 박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현무-5는 미국의 ATACMS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정확도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KF-21 전투기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과 4.5세대 전투기의 경제성을 동시에 갖췄거든요. 최대 마하 1.8의 속도와 10개의 무장 장착점, 최신형 AESA 레이더까지 갖추고 있죠. 미 공군의 제임스 윌슨 대령은 KF-21은 F-35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라고 평가했을 정도예요. 특히 이번에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까지 한국의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NATO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건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합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현재 개발 중인 신형 무기 체계들은 더욱 놀라워요. 레이저 요격 시스템, 전자기 펄스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무기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관심이 가는 건 철매-II 차세대 방공 무기 체계인데요. 이건 현존하는 어떤 전투기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어쩌면 한국의 방산 수출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무기의 성능 때문만은 아니에요. 수출 전략도 정말 똑똑했거든요. 무기 판매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지원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특히 폴란드의 경우 현지에 정비센터를 설립하고 일부 부품 생산도 하기로 했죠. 이런 한국의 성공을 보면서 미국의 방산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방산산업 성장을 분석하는 특별팀까지 꾸렸을 정도니까요. 미 국방부도 이제는 한국의 방산 기술을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경쟁자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은 틀림없이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같은 한국과는 반대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실체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최강의 정예부대라는 북한의 선전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부대의 훈련 수준은 믿기 힘들 정도로 낮았다고 해요. 기본적인 사격술도 제대로 못 익힌 병사들이 전선에 투입됐죠. 알고 보니 최정 예부대가 아닌 10대-20대로 구성된 어린 아이들에 불과하였죠. 극비 정보에 따르면 한 러시아 지휘관은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왔는데 소총 0점 사격도 못하는 병사들이 태반이었다고 증언했어요. 장비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60%가 실제 전투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대요. 대부분 1970년대 소련제 무기를 개조한 것이었는데 심지어 일련 번호를 조작한 정황도 발견됐죠. 탄약의 경우 30% 이상이 불량품이었고 실제 발사했을 때 폭발 사고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극비 정보에 따르면 최근 탈영한 북한군 병사들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했다고 해요. 한 탈영병은 출발 전 우리를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희생양에 불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북한군 내부의 부패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식량을 착복하고 군수품을 빼돌려 장마당에서 팔아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심지어 훈련 시간에도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자신의 개인 농장에서 일하게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실전 능력은 말할 것도 없어요. 현대전의 필수적인 전자전 능력은 전무했고 기본적인 무전기 운용도 못하는 병사들이 대부분이었죠. 야간 작전 능력도 전혀 없었고 GPS 장비 사용법도 모르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충격적인 건 북한군의 지휘체계였어요. 모든 결정을 상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전장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들은 가족이라는 약점을 협박받아 죽음의 사지로 몰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면 북한군 장교들이 벌써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반면 한국군은 북한과 전혀 다른 상황이죠. 제가 지난달 한국의 과학화 전투훈련장을 방문했는데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모든 훈련병이 최첨단 디지털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AR 기술을 활용한 실전적 훈련이 이뤄지고 있었죠. 한국군 병사들의 교육 수준도 놀라웠어요. 대부분 대학 교육을 받았고 전문성도 매우 높았죠. 실제로 제가 본 한국군 통신병들은 모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이런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북한은 허황된 선전과 과시로 자신들을 속여왔지만 이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이 보여준 모습은 세계 최강이 아닌 세계 최악에 가까웠어요. 이런 현실적 격차가 드러나면서 이제는 북한도 자신들의 군사력을 허풍으로 포장하기 어려워졌을 거예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러시아 장교들 사이에서는 북한군은 21세기 군대가 아닌 1950년대에 멈춰있는 군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래요. 한국군과 북한군의 차이는 이제 하늘과 땅을 넘어 현대화 구석기 시대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또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군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예요. 미군은 전통적으로 상하계급 간의 절차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이게 오히려 현대전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반면 한국군은 지휘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면서도 전체적인 통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참관한 한미연합 훈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가 발생했을 때 미군 부대는 상부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20분 이상을 지체했어요. 하지만 선조치 후보가 한국군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즉시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완벽한 작전 수행을 보여줬죠. 기술 도입과 적용 속도도 놀라워요. 미군도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실전에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은 새로운 기술을 놀라운 속도로 군에 도입하고 있어요. AI 드론, VR 기술이 실전에서 활용되는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죠. 미 국방부의 톰 윌슨 박사는 한국군의 기술 도입 속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우리 펜타곤에서도 한국군의 과학화 훈련 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더군요. 비용 효율성도 정말 대단해요. 같은 예산으로 미군보다 더 높은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군의 과학화 훈련장 하나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군의 13 수준이라고 해요. 하지만 훈련 효과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장병들의 기술 습득력도 너무 놀라웠어요. 미군도 우수한 인력이 많지만 한국군 장병들의 학습 능력과 적응력은 그 이상이에요. 새로운 무기체계가 도입되면 미군은 보통 6개월의 훈련 기간이 필요한데 한국군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본 한국군 부대에서는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들이 복잡한 전자장비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것도 미군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으로요. 한미군 교관은 한국군 병사들의 이해력과 습득 속도는 경이롭다고 평가하더군요. 연합작전 능력도 특별해요. 미군과의 작전에서 한국군은 완벽한 호환성을 보여주고 있죠. 언어 장벽도 거의 없고 작전 수행 능력도 미군과 대등해요. 특히 한국군 장교들의 전략적 사고 능력은 미군 장교들도 감탄할 정도랍니다.
최근에는 우주 영역에서도 한국군의 능력이 돋보이고 있어요.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KPS 개발은 미 우주군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프로젝트죠. 특히 한국의 군사위성 기술은 미국의 기술력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사이버전 분야는 이미 한국군이 미군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한국군의 사이버 사령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한국군의 사이버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제 미군 내에서도 한국군을 단순한 동맹군이 아닌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군대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하는 능력은 우리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죠. 앞으로 한미동맹은 더욱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군이 미군을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한국군의 미래 전력 개발 방향과 우주군사력 발전 속도예요. 2025년까지 30여 기의 군사위성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건 미국이나 중국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특히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KPS는 GPS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드론 체계도 혁신적이에요. 최근 공개된 드론봇 전투체계는 미래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수백 대의 드론이 AI로 통제되면서 완벽한 군집 비행을 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미 국방부 관계자들도 이건 우리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라며 감탄했다고 해요. 또 다른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군이 개발 중인 AI 지휘관은 수백만 개의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작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실제로 최근 시뮬레이션에서는 인간 지휘관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하네요. 로봇 전투원 개발도 눈여겨볼 만해요. 국군의 날 현무-와 함께 이목을 집중시켰던 로봇계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이 개발 중인 다족보행 로봇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자유롭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여기에 AI를 접목해서 자율적인 전투 수행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미 실전 배치를 위한 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자기 펄스 무기도 획기적이에요.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무기는 현대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한국은 이미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2026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사이버전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군의 사이버 사령부는 양자 암호 통신 기술까지 도입하면서 해킹 불가능한 지휘 통신 체계를 구축하고 있죠. 이건 미국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에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이에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까지 고려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폴란드와의 계약이 좋은 예예요. 무기 판매뿐만 아니라 우주 방위체계 구축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기대되지만 특히 NATO의 새로운 파트너로서도 한국의 역할이 기대돼요. 실제로 NATO 사무총장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했죠. 특히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은 NATO의 현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한국은 K-파프, K-드라머를 넘어 K-밀러테리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하는 속도는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죠. 미래전은 결국 기술력의 싸움인데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앞으로 10년 후면 한국은 군사 강국을 넘어 미래 전장의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 군사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특히 우주, AI, 로봇, 사이버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미국과 러시아도 한국의 군사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이지 놀라워요. 미군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군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발전하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직접 한국군과 생활하며 그들을 보며 괜시리 함께 성장한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미군과 한국군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함께 위내니 나는 그러는 공존하고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